러시아는 자원 수출을 위해 군함을 띄웠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외치며 대륙의 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미국은 다급하게 그린란드를 탐사했고 유럽은 수송로 대체 시나리오를 쓰느라 밤을 새웠죠. 세계는 모두 새로운 항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단 하나의 나라, 지구에서 가장 작고 가장 고립된 이 나라가 지도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제부터 세계 물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재편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북극 항로의 입구를 틀어쥐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러시아는 자원을 팔기 위해 한국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인정했으며 중국은 해양전략회의에서 코리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해군력이 아닙니다. 이건 경제력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전쟁에 찢긴 기억으로부터 시작한 한 나라가 어떻게 지도를 새로 그리고 세계를 설계하고 모든 강대국을 자신 앞으로 줄 세우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진실을 직접 목격한 한 외국 전략가의 생생한 고백을 통해 지금도 세계 물류의 심장을 틀어쥐고 있는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전략 반전을 공개합니다. 저는 마이클 벨라미입니다. 나토 해양전략국에서 30년 가까이 복무했고 지금은 런던 전경대에서 동아시아 해양지정학을 강의하고 있어요. 북극항로 개통으로 세계의 물류지도와 해양전략이 다시 그려진다는 보고서가 돌기 시작했을 때 제 업무도 달라졌죠. 냉전 시대의 대양 해군 중심에서 이젠 결빙 해역까지 다뤄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북극 항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러시아가 영해를 절반 이상 차지하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주시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도 반응이 빨랐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처음 들었을 땐 웃음이 나왔어요. 지도 위에 한 줄도 안 나오는 나라가 북극 항로를 논한다고. 사실 이 나라는 제 분석 테이블에 올린 적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지지도 않았고 전략적 무력 시위도 안 했죠. 고작해야 반도체나 배 만드는 산업 국가쯤으로만 여겼거든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한국 부산을 추천하더군요. 교수님, 한국이 북극 항로의 관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엔 그냥 논문용 자료로 여겼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항만 인프라, 극동항 연결성, 통신 시스템, 선박 회전율, 모두 통계상 세계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까지 11시간.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 인상부터가 예상과 달랐어요. 이 나라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의 자기 부상열차, 서울역에서 부산까지의 KTX. 속도만으로도 압도적이었지만 그보다 놀라웠던 건 시스템의 정교함이었어요. KTX 안에서 바라본 창밖 풍경도 인상 깊었어요. 산업단지와 첨단도시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고속도로와 철도가 마치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부산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항구로 향하는 길, 운전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은 없어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산항 신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항만청에서 준비한 브리핑은 예상대로 친절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날 밤 혼자 항구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무인 크레인에 의해 정확하게 이동하고 자율주행 트레일러들이 LED 신호를 따라 유령처럼 움직이더군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장치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무역항이 아니라 전략의 전장이었고 물류의 군사기지였으며 기회를 설계하는 하나의 문명 시스템이었어요. 이 나라는 아무도 싸우지 않았지만 전쟁 중이었습니다. 정보와 항로, 수송과 자원이라는 새로운 무기의 전장에서 가장 조용하게 움직이는 국가였거든요.
부산 신항에서 만난 젊은 항만 관리자는 제게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저희는 늘 늦게 출발해서 먼저 도착하는 걸 훈련받아 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졌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에서 전략을, 고립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습관이 몸에 밴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북극 항로를 미래의 가능성으로 여기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현재의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북극 항로의 급변에 대비해 놀라운 5가지 전략을 동시에 진행 중이었어요. 첫째, 극동러시아와 연결되는 항만 계약 확보. 이건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가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둘째, 전자항로망 구축으로 실시간 물류 예측 시스템 개발. 이미 시범 운영 중이더군요. 셋째, 북극 운항 특화 선박 설계 및 친환경 연료 시범 운영. 한국의 조선소들은 빙해운항선 기술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넷째, 북극기후 대응형 보험 및 재보험 체계 정비. 이건 정말 놀라웠는데 아직 본격적인 운항도 시작되지 않은 항로에 대해 벌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놓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5째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전 세계 해양 대학들과의 인재 교류 네트워크. 한국해양대학교와 부산의 여러 해양 연구기관들이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의 북극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무역 준비가 아니라 전쟁 준비였어요. 수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보여준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부산항에서 시작해 블라디보스토크, 마가단, 캄차카반도, 베링 해협까지 연결되는 자동항로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은 기후변화 예측, 해류 움직임, 빙결정도, 심지어 북극곰의 이동 패턴까지 종합 분석해서 최적 항로를 추천해주는데 그 정교함이 어지간한 유럽 군사 항로보다 정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한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나라는 지금 세계 전략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때 든 생각이었어요. 한국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지도에 줄을 그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그동안 산업혁명, 해상패권, 식민주의, 냉전. 모든 시대의 지도가 한국을 비켜갔어요. 하지만 북극 항로는 예외였습니다. 최초로 지도상의 한반도가 주인이 될 수 있는 항로였죠. 전통적 항로인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수송로는 지정학적으로 항상 분쟁 위험이 컸어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영토 분쟁, 해적 출몰까지.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북극 항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긴장이 적고 속도와 효율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구조인지 깨달았습니다. 항로의 첫 단추를 끼우는 나라가 결국 수익을 지배하는 구조거든요. 유럽 해운사 고문들과 회의하던 자리에서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 극지물류 플랫폼 구상안을 보여줬더니 한 스웨덴 대표가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한국이요? 이렇게까지 준비한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찾았어요. 북극 항로를 개척한 한국이 가장 먼저 노린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자원, 그것도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였어요.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따라붙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그런데 지금은 그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석유 수송 항로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이러니를 넘어선 역사적 반전이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과 등을 돌리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제재 때문에 유럽으로 향하던 석유와 가스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죠. 중국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었고, 일본은 이미 야말 가스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말이 아니라 계약으로,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제가 만난 한 에너지 분석가는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린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자원이 흘러가는 길목은 우리가 지킬 수 있죠. 그 말에 전율이 일었어요.
길목을 지키는 자가 결국 권력을 쥐는 법이니까요. 한국은 북극 항로를 통해 러시아 자원을 동해로 끌어올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었어요. 부산, 울산, 포항으로 이어지는 동해 남부축은 이미 석유가스 저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 중이었고 그 배후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화학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에너지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시 에너지 배분 시뮬레이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위기 대비를 넘어선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에선 수출이 막혔을 경우, 수입이 중단됐을 경우, 선박이 좌초됐을 경우, 극지 항로가 봉쇄됐을 경우까지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식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해양 전략의 뿌리를 발견했어요. 통영 한산도의 이순신 기념관에서 만난 해전사 연구자가 던진 질문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23전 23승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 자료를 보며 저는 당연히 이순신의 무기를 떠올렸어요. 판옥선, 화포, 거북선, 정밀 사격.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분은 유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전쟁이란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 여겨온 저에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택했던 장군이라니. 이순신은 싸움을 피한 게 아니었어요. 싸움이 자신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이 지금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DNA처럼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북극 항로 접근 방식이 딱 그랬거든요.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경계하며 해역 장악권을 놓고 실랑이 벌이는 동안 중국이 정치적 선언만 반복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항로를 설계하고 보험을 준비하고 선박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순신은 임금의 명령까지 거부했다고 해요. 부산포는 왜해라 파도가 높아 포를 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기가 먹히지 않는 전장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죠. 그 판단 하나로 조선 수군은 괴멸을 피했고 바다는 지켜졌어요. 지금 한국의 선택도 똑같았습니다. 말레이 해협처럼 불안정한 남쪽 항로에 목숨 걸지 않고 북쪽이라는 유리한 바다를 기다린 겁니다. 한국은 도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적중시킵니다. 그게 이순신의 정신이고 지금의 한국 해양 전략이었어요. 1980년대 중반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한국의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어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2배로 급등했을 때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반토막이 났죠. 그 틈을 타서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와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플라자 합의가 한국을 키웠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숨겨진 진실이 빠져 있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왔지만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한국은 그 기회를 위해 이미 10년 넘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1970년대 국민들이 직접 벽돌을 나르고 철판을 깔아 만든 포항제철. 바다를 메워 조선소를 세우고 세계 1위까지 키운 울산의 기적.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올인했던 결단. 기회가 오기 전부터 이 나라는 칼을 갈고 있었어요.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한 벤처 투자가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린 위기가 오면 회피하지 않아요. 그 위기의 구조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걸 목표로 해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위기에서 도망치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라는 걸요. 지금 북극 항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러시아의 고립, 유럽의 에너지 위기. 모든 게 위기로 보이지만 한국에겐 천재일우의 기회였어요. 서울 덕수궁 근처 대한제국 역사관에서 본 옛 세계 지도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지도에는 조선도 한국도 없었어요. 오직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블랭크존으로 표시된 한반도만 있었죠.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나라는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졌던 나라였구나.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더 이상 존재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경로를 설정하는 국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과거의 조선은 누구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아야 했어요. 명나라,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며 줄을 서야만 했던 나라.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스스로 줄을 그었습니다.
그것도 지도 위에 말이에요. 부산에서 목격한 극지 물류 노선 디지털 맵은 경로 표시가 아니었어요. 거기엔 한국에서 시작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문명의 항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극동러시아 항만, 북극 연안의 LNG 터미널, 동해 연안, 스마트 항구들까지 연결된 그 지도를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수송로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선이었어요. 과거엔 강대국이 만든 지도를 해석해야 했다면 지금은 강대국들이 한국이 만든 지도를 분석하고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전이었어요. 지도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이제는 지도를 만들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굴욕을 견디고, 얼마나 많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을까요? 전문가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전쟁을 통해 강해진 나라들은 결국 평화 속에서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그 반대의 길을 걸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이었어요. 러시아는 지금 전시 경제로 GDP 상승을 자랑하고 있어요. 포탄을 찍어내고 탱크를 재조립하며 임시 고용이 늘어나는 착시 현상이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그 모든 생산 라인은 무용지물이 되고 실업자만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직접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성장했고 총 대신 전략으로 자신을 증명한 나라였거든요. 한국은 무기를 잘 만들지만 그 무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군인을 훌륭하게 키우지만 그들이 어디서 싸웠는지는 조용히 숨깁니다. 싸우기 위해 준비된 게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 훈련된 나라였어요. 서울 강남의 한 국제무역회사에서 만난 임원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수출할 자원이 넘쳐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지갑이 아니라 신뢰죠.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나라는 전쟁을 통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에 세상에서 가장 빛날 수 있다고요. 동북아시아에서 전후 복구 파트너로 가장 신뢰받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국제보고서에서 본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고 재건을 기회로 삼지 않았지만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이상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나라는 대단히 현대적인데도 사람들 대화엔 늘 전쟁 이야기가 묻어나더군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6.25.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래된 상처를 왜 자꾸 꺼내는 걸까? 하지만 서울 남산 아래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상처를 곪게 두지 않기 위한 기억의 방식이었어요. 과거를 지우려는 민족은 반복하고 과거를 새기려는 민족은 초월한다. 기념관 입구에 새겨진 이 문구를 보며 전율이 일었어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침략받기 가장 좋은 지형이에요. 대륙국이기도 하고 해양국이기도 하며 강대국들이 늘 지나가야 하는 통로였죠. 그렇기에 조선은 늘 줄을 잘 서야만 했어요. 청나라냐, 일본이냐, 러시아냐, 미국이냐. 줄을 잘못 서면 멸망이었고 줄을 잘 서도 간섭받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줄을 서는 쪽이 아니라 줄을 세우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러시아가 한국의 에너지 협력을 제안하며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묻고 일본이 한국의 해양협정안에 동참해요. 이건 경제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이 나라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세계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부산 해양전략 포럼에서 만난 한 노교수의 말이 잊히지 않네요. 한국은 수많은 침략을 받아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았고 이제는 세계가 이 나라를 정복하려는 대신 협력하려 합니다. 얼마 전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물류 전략 회의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발표가 시작되자 유럽 해운사 임원들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더군요. 그들은 분명히 그 이름을 얕잡아봤어요. 하지만 몇 분 뒤 회의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들의 눈빛은 경악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이 발표한 자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북극항로 상시 운항 기반 구축 완료, 부산 블라디보스토크 북동항로 직항 시스템 개발, 빙해 자율운항 시험선 실전 배치,
극지 기후 예측, AI 시스템 상용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구상이나 계획이 아니라 이미 가동 중인 현실이었다는 점이에요. 항만, 보험, IT, 금융까지 통합된 물류 클러스터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전략 패키지였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생산기지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항로의 출발점이자 전 세계 선박들이 경로를 조정해야 하는 기준점이 된 겁니다. 그들이 조롱하던 나라, 작고 자원 없고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는 그들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좌표가 되었어요. 한 덴마크 선박회사 간부는 제게 이런 말을 속삭였어요. 우린 지금까지 한국을 공장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지도 위에서 펜을 들고 있네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외국인이지만 한국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들의 자부심에 감정이입이 되었거든요. 러시아는 LNG를 한국항을 통해 보내야 유럽 연결이 가능하고 중국은 한국이 통제하는 해협과 항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심지어 유럽조차 북극 항로 운송 효율을 위해서는 부산을 반드시 경유해야만 이익이 남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쯤 되면 당신들이 조롱하던 그 나라가 아니라 당신들이 줄을 서야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변화를 전략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오기라고 봅니다. 지도를 줄여도 살아남고 자원이 없어도 경쟁력을 만들고 전쟁을 겪고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국민의 오기 말이에요. 북극 항로를 조사하러 왔다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전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돌이켜보면 처음엔 의심이었습니다. 왜 세계의 거인들 사이에서 저 작은 나라가 거론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지금 그 질문의 끝에 다다랐어요. 이건 우연도, 기회도,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이 나라가 해온 결단의 역사였어요. 한국은 운명을 탓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진 나라였거든요. 지정학적 고립, 자원 부족, 식민 지배, 전쟁, 분단, IMF, 외환위기.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절망의 표본이라 불릴 만한 시련들이었죠. 그런데도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도망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한국인들이 한결같이 말했어요. 우린 약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지만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우리는 스스로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이 이 자리에 선 이유였습니다.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문명이 열리고 세계의 물류 질서가 재편되고 에너지 전쟁이 시작되고 군사력이 아닌 연결력이 권력이 되는 이 시대에 이 나라만큼 준비된 국가는 없었어요. 부산항에서 바라본 북쪽 하늘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얼음의 시대가 끝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한 그 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 길의 시작점이 바로 한반도였다는 걸요. 이제는 강대국들이 스스로 한국을 찾아와요. 이제는 한국의 결정을 분석합니다. 이제는 한국이 정한 루트에 맞춰 배를 띄우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흐름의 바탕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았어요. 그건 역사를 잊지 않은 민족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정신, 전쟁을 피한 전략, 기회를 잡은 손, 지도를 다시 그린 눈, 침묵 속의 속도, 그 모든 것이 운명이 아닌 한국이 스스로 선택한 결단이었어요. 전 세계는 지금도 변화를 얘기하지만 이 나라는 조용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잃었고 누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멀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이건 국토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략 체계였습니다. 이건 민족이 아니라 결단으로 움직이는 집단지성이었어요. 북극이 녹아 길이 열리고 거인들이 방황하는 이 시기, 길의 초입에서 묵묵히 서 있는 나라. 그 이름은 한국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 정말 무섭습니다. 25년 동안 미국 국방부 전략 고문으로 근무했던 한 남자, 세계 100여 개국의 안보와 전후 복구 과정을 연구했던 그가 가장 충격받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냉전 전략가였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도 받고 걸프전 이후 이라크 재건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사진 한 장에서, 무너진 산비탈에서, 그리고 한없이 조용한 노인의 눈빛에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적 성취를 보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도왔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은 스스로 일어섰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버드에서 이렇게 강의합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5년간 전략 분야에 종사하며 한반도 문제를 깊이 다뤘죠. 냉전 전략가로서 베를린 장벽 붕괴도 목격했고 걸프전 이후 이라크 재건도 분석했어요. 세계 100여 개국의 안보와 전후 복구 과정을 연구했지만 정작 제가 가장 충격받은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국방부 사무실에서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논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문서 속의 한국이었어요. 딱딱한 통계 자료와 지정학적 분석 속에 진짜 한국은 없었죠. 세계적 반도체 강국, BTS의 고향, 남북분단. 이 정도면 한반도 전문가로 자부할 만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르겠네요. 2024년 봄,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 초청으로 전후 국가 재건 사례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어요. 학술적 호기심으로 방문했지만 1년 동안 제 신념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아니,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오랜 세월 전략 분석가로 살아온 저는 항상 객관성을 중시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직업적 본분이라 여겼죠. 강원도 인제의 산림센터에서 첫 충격을 받았어요. 봄볕이 따스한 어느 날 영상 상영실에서 한국 전쟁 직후 찍힌 흑백 영상을 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완벽한 황무지,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었어요. 달표면 같은 벌거숭이 산들이 끝없이 펼쳐졌죠. 영상은 계속 흘러갔어요. 군복을 입은 장병들이 삽으로 흙을 파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등에 물통을 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모습. 마른 산에 구덩이를 파고 작은 묘목을 심고 물을 붓고 이 지난한 과정을 수십 년간 반복한 결과 지금의 푸른 한국이 있게 된 거죠. 그건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낸 기념비였습니다. 세계 산림복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글로벌 환경단체들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한국은 해냈어요. 그것도 정부 지시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땀과 눈물로 말이죠. 지금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림이에요. OECD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산림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됐죠.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조림 성공국이 됐고 이제는 인도네시아, 몽골, 탄자니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UNFAO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기적에 가까운 케이스로 분류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세계 최빈국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돈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었던 시절, 어떻게 나무를 심는 일에 그렇게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미래에 대한 믿음 외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산림청 자료실에서 발견한 흑백 사진 한 장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1960년대 초 어느 시골 마을의 식목일 행사.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어깨에 괭이를 메고 산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어요. 맨 앞줄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작은 묘목을 들고 있었죠. 그 아이들은 지금 60대가 되었을 텐데 그들이 심은 나무는 이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런 식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로 에티오피아보다 낮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어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강원도에서의 충격을 뒤로한 채 이 변화의 비밀을 찾아 구로 디지털 단지로 향했습니다. 한때 구로공단이라 불리던 이곳은 한국 산업화의 심장부였어요. 지금은 첨단 IT 기업들이 즐비한 세련된 업무 지구지만 불과 40년 전만 해도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장지대였죠. 그곳에서 만난 72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19살 때부터 구로공단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요. 젊은 시절 3교대 공장에서 일하며 기계 대신 사람 손으로 부품을 깎았다고 했죠. 하루 16시간씩 일한 날도 많았대요. 더 놀라운 건 당시 그의 월급 일부를 산업역군 육성기금이란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정부에 기부했다는 겁니다.
이미 적은 월급에서 일부를 더 떼어준 것이죠. 김할아버지 손을 보니 굵은 손가락 관절이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밀 부품을 다룬 흔적이었죠. 그 손이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일구어낸 진짜 주역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원조로만 성장했다고 생각했던 제 인식이 완전히 틀렸더군요. 물론 미국의 지원도 중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한국인들의 희생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이었어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71년, 한국은 이미 전국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세우고 조선소를 지어 배 한 척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말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980년대에는 1000억 달러, 지금은 6천억 달러를 넘어섰죠. 서울 도심을 걸으며 드디어 알아차렸어요. 고층 빌딩 숲, 세련된 지하철, 깔끔한 거리. 이건 그저 현대화된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락을 챙겨 뛰던 청년들의 땀이 굳어 만든 살아있는 기념비였어요. 더 놀라운 건 1973년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했던 한국 노동자들의 이야기였어요. 50도가 넘는 말 그대로 타는 듯한 사막에서 맨손으로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지었고 그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더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물도 아껴 마셨다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 쿠웨이트의 고층 빌딩까지 한국 건설 노동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번 외화가 한국 경제를 살렸고 지금의 고속도로, 인천공항, 그리고 서울 하늘에 펼쳐진 마천루들을 가능케 한 거죠. 이들이 세운 것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희생과 헌신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룬 민족적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2002년 6월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에서 TV로 한국, 이탈리아 월드컵 16강전을 지켜봤어요. 동료들과 함께 박수치며 응원했죠. 당시 저는 그저 작은 나라가 운 좋게 승리한 이변으로만 생각했어요. 축구에서 가끔 일어나는 행운이라고요.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 그 사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광화문에서 만난 78세 노인과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2년 전 그 순간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날 우리 가족 모두가 울었어요. 아내도, 아들도, 손자도. 왜 그렇게 감격했냐고요? 축구에서 이겨서? 아니었어요. 그날은 우리 모두가 하나였거든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국민 전체가 한마음이 된 날이었어요. 김노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그렇게 하나가 된 적이 없었대요. 민주화 과정도 산업화 시대도 IMF 외환위기도 늘 희생과 분열의 시간이었는데 2002년엔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젊은이도 노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보수도 진보도 그날만큼은 모두 하나였어요. 그건 축구 경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축제였죠. 그 당시 광화문 일대의 사진들을 보았어요. 붉은색 물결로 뒤덮인 거리,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 심지어 경찰과 시민들이 함께 환호하는 장면까지. 저는 9.11 이후 미국을 떠올렸어요. 국기를 걸고 서로를 위로하던 순간들. 하지만 그 열기는 몇 주도 가지 않았죠. 정치적 분열은 곧 다시 시작됐고 애국심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붉은 물결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 가슴속에 살아있었어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젊은 세대들도 그 순간을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부모님에게서 들은 이야기겠죠. 하지만 그 감정은 그대로 전해진 것 같아요. 부러웠습니다. 정말로 부러웠어요. 미국인인 저는 국가 전체가 한마음이 된 순간이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TV로 봤던 그 붉은 물결 속에는 축구 응원이 아니라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민족의 자부심과 전쟁과 가난을 딛고 일어선 자신감,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집단적 믿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한국을 조사할 때 이 나라가 대단하다 생각했던 이유는 전쟁에서 극복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겪은 대부분 국가들은 무너지거나 영원히 과거에 발목 잡힙니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수십 년이 지나도 전쟁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통계를 마주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약 250만 명. 전체 인구의 10%가 사망한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3천만 명이 죽는 수준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도 일어설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월남 파병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믿기 어려웠어요.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인 1964년 20대 초반 청년들이 국가의 달러를 벌어다 주겠다는 이유로 베트남 정글로 들어갔다니요?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가장 위험한 전선에 투입됐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쟁터에서 벌어온 돈이 우리나라 산업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 현대도 없었을 거예요. 역사학자의 설명을 들으니 베트남 파병으로 얻은 외화가 포항제철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결정적 자금원이 되었다고 해요. 자신들의 피로 나라의 대동맥을 만든 셈이었죠.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30, 40대 가장들은 목숨을 걸고 사막으로 향했어요. 낮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콘크리트 붓고 철근 용접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온도에 떨면서 잠들었죠.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은퇴한 건설 노동자 출신 이정호 씨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의 피부는 사막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바닥은 가죽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소년공들, 14살, 15살 아이들이 교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고철을 다듬으며 가족을 부양했다니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두 동생을 먹여 살리려면 공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구로공단 인근 식당에서 만난 정병철 씨의 말이었어요. 그는 13살부터 금속 공장에서 일했대요. 손가락이 잘리고 화상을 입고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경제 기적의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한국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8.6%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이었죠. 동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어요. 한국에서 머무르던 중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도 잊을 수 없어요. 접수부터 진료, 검사, 약 처방까지 단 2시간이면 가능했죠. 첨단 의료장비, 깔끔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진료실 안에 있던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한국에선 흔한 절차입니다. 순간 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선 MRI 한 번 찍으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려면 예약부터 보험 승인까지 몇 주는 기본이죠. 응급실에 가면 최소 4시간은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미국에서 저처럼 빽 있는 사람들조차 긴 대기와 복잡한 절차,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더군요. 그 모든 혜택을 일반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었어요. 의료보험증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1950년대 한국은 전염병 하나 막을 약조차 없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초가집 앞에 두창 격리라는 팻말이 붙어 있고 아이들은 맨발로 마을을 돌아다녔죠. 영아 사망률은 10명 중 1명꼴이었고 평균 수명도 50세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백신을 자체 개발하고 의료기술을 수출하며 외국인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국가가 됐습니다. 핵심은 1977년 시작된 국민건강보험이었어요. 처음엔 반발도 많았고 의사들도 반대했지만 그 당시 30에서 40대였던 지금의 노인들이 조용히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죠. 당시엔 본인이 혜택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아파도 참았어요.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그러지 않게 하고 싶었죠.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난 윤정숙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1970년대 시작된 건강보험 시범사업 당시 봉제 공장 직원이었대요.
월급의 일부가 건강보험료로 공제될 때 많은 동료들이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녀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은퇴한 간호사 박영숙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린 부유하진 않았지만 환자를 포기하진 않았어요. 돈보다 생명이 먼저였죠. 장비가 부족해도 인력이 모자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정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검체 채취 후 6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한 검사 체계, 드라이브스루 선별진 요소, 철저한 역학조사.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십 년간 쌓아온 공중보건 인프라와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었죠.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한국 의료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속도, 효율성, 만족도, 비용 대비 효과.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해요. 그 비결은 간단했어요. 시작점이 남을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이죠.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을 때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예요. 국민들이 서로를 믿고 미래 세대를 위해 기꺼이 부담을 나눈 결과죠. 이 나라는 지금의 고도화된 의료 인프라가 국민이 자기 희생으로 만든 공동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경제 발전과 함께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전통입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대표적이죠. 마오쩌둥은 사구라 하여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습관을 타파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수천 년 전통이 하루아침에 낡은 것으로 취급받았어요. 불교 사찰은 파괴되고 고선은 불태워지고 문화유산은 훼손됐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우연히 종묘제례악 공연을 봤는데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연주자들이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제례를 재현했어요. 관람객 중에는 외국인도 많았지만 한국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설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의식은 60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조선 왕조가 끝나도 일본 식민지가 되어도 전쟁이 나도 우리는 기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네스코 인류모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음악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미국은 독립 이후 모든 걸 새로 시작한 나라지만 한국은 전쟁과 가난을 겪고도 전통을 지켜냈어요. 5,000년 역사가 주는 뿌리 깊은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품을 보며 고궁에서 제례 유물을 보며 민속촌에서 전통 가옥을 보며 그것이 단순한 유물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임을 느꼈습니다. 젊은 세대도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젊은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모티프로 한 현대 디자인을 선보이고 전통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 요리가 인기를 끌고 K-팝 아이돌들도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옷을 입고 무대에 오르더군요. 전쟁도 겪고 산업화도 겪고 지금은 첨단 국가인데 어떻게 전통을 잃지 않을 수 있었나요? 답은 한 어르신의 말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조상을 섬기며 배웠고 자식에게는 꼭 전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우리 것을 잃으면 우리도 사라진다고 생각했죠. 그건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어요. 조상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나의 뿌리를 잊으면 자식도 길을 잃는다는 깊은 인식이었죠. 젊은 큐레이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전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박물관에 가둬두지 않아요. 그것을 일상에서 호흡하고 재해석하고 발전시키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 600년 된 고궁이 당당히 서 있고 첨단 IT 기업 건물 옆에 한옥 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그리 어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 박물관에서 저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어요. 사진 속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아이 책가방을 손에 든 어머니가 교문 앞에 서 있었죠. 박물관 해설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어머니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 자식의 배움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집념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난이 교육 포기의 이유가 되는 나라에서 자란 저에게 그 집념이 충격이었거든요. 미국에서도 빈곤층 자녀들의 교육 중단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최빈곤층 아이들조차 학교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한국은 문해율 20%도 안 되던 나라였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이 글을 읽지 못했죠. 전쟁 후엔 연필 하나 구하기도 어려웠고 교과서는 형제자매가 돌려 읽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포기하지 않았죠. 공부 못한 세대가 자식만큼은 꼭 학교 보내겠다며 삶을 걸었다고 합니다. 장작 팔아서 아들 학비됐다.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해서 딸 대학 등록금 마련했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가정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공통 경험이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1960에서 70년대 서울대 신입생 중 상당수는 부모가 무학이었어요. 글을 읽지 못하는 부모님이 자식을 최고 대학에 보낸 거죠. 이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에요. 문득 MIT에서 강의하며 만난 한국 학생들 중 한 명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제 유학비를 벌기 위해서요. 야간 근무를 더 하시다가 기계에 손이 끼셨대요.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손이 굳어 있으세요. 이건 전쟁 후의 국가가, 가난한 세대가 자식의 미래에 모든 것을 건 이야기였죠.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1945년 초등학교 취학률이 54%에 불과했는데 1970년에는 100%를 달성했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1970년 9.1%에서 2020년 70%로 급증했죠. 단 50년 만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지금 한국의 교육열을 과하다고 하지만 그 본질은 무너진 세대의 맹세였어요. 내 자식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 결과 지금의 한국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에서 한국 학생들은 매번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노벨상은 아직 많지 않지만 기초과학에서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주요 저널에 발표되는 논문 수는 전 세계 상위권이에요. 또한 창의력과 문화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있죠. MIT 시절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국 출신 김태환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도 학자셨나요? 박사님처럼요.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는 한글을 못 읽으셨어요. 농사 짓느라 학교를 다닐 수 없으셨거든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고요. 두 분 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부모가 무학이면 자식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 힘든데 그는 대구의 산동네에서 태어나 서울대를 거쳐 MIT 박사가 됐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국방기술 분야 최고 과학자로 일하고 있었죠. 김 교수의 부모님은 미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고 여권조차 없었지만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세계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가 탄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무조건적인 헌신 때문이었어요. 자신은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만큼은 꼭 공부시키겠다는 의지, 한 끼를 굶어도 웃으면서 견디던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대학 졸업식에서 만난 노부부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손자의 졸업을 축하하러 온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는 흑투성이 농사꾼의 손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아들은 의사였고 손자는 미국 유학을 앞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단 두 세대 만에 이뤄낸 변화였죠. 우리는 하루 세 끼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녀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한국의 기적은 정책이나 시스템에서 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희생에서 비롯되었고 그 자식들이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대 간 계약,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그들의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눈에 띄는 훈장도 없었고 영웅 대접도 받지 못했죠. 대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공원에서 만난 참전 용사 배지를 단 노인에게 당신들은 한국을 다시 만든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은 멋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나만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날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허리를 굽혀 나무를 심었고 아무 말 없이 공장에서 밤을 새웠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등불을 들고 지켰던 사람들이었죠. 한국의 현대사회는 거창한 영웅보다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헌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기념비나 화려한 박물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오늘날 한국의 모든 것 속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영웅 대접을 받았을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그저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쌓아올린 말 그대로 피와 땀으로 이룬 성취는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하버드에서 새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이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수업 첫날 저는 1960년대 삽을 든 소년의 뒷모습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단지 숲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나라를 일으켰고 세대를 키웠고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학생들은 놀라워했어요. 한국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 놓인 진짜 이야기, 그 땀과 눈물로 깔린 길을 만든 사람들은 몰랐다고요. 그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고 책에 실리지도 않았으니까요. K-팝 아이돌이나 삼성 스마트폰만 알았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 이면의 깊은 인간 드라마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전 저는 이 나라를 그저 기적의 나라로만 불렀습니다. 행운이 따랐던 나라, 미국의 원조로 성공한 나라, 우연히 성장한 나라로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말합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우연한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지만 후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지난 70년간 한국 경제는 400배 성장했습니다. 1인당 GDP는 67달러에서 3만 달러 이상으로 늘었고 수출은 0에서 6천억 달러로 증가했죠.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기적이 맞아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수치 뒤에 있었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들의 청춘이, 어머니들의 눈물이, 공장에서 밤새운 청년들의 꿈이 바로 그 수치를 만든 것이죠. 한국의 진정한 유산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해낼 수 있다는 집단적 자신감,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는 연대의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이타적 정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건 그들은 동상이나 표창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좀 더 나은 나라, 자식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해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냈어요. 오늘날 세계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민족주의와 고립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치적 분열로 인해 기본적인 정책 합의조차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길은 달랐어요. 나무 심는 할아버지와 물통 나르는 할머니가, 공장의 젊은이와 사무실의 중년이, 심지어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위해 희생했어요. 그 결과 한국은 불과 70년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국가적 변화를 이룩했으니까요. 물론 한국 사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취업난, 저출산, 노인 빈곤, 과도한 경쟁. 이런 도전들은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여태껏 보여준 회복력을 생각하면 이 문제들도 언젠가는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적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토록 불리한 조건에서, 그토록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이로움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국을 바라볼 때 화려한 표면만 보지 마세요. 그 아래에는 피와 땀으로 쓰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의지와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